사실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냉각기는 열기관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열기관을 거꾸로 작동시킨 것이 냉각기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른이 아이보다 더 빨리 바닥에 닿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돼야 하느냐예요. 물리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미끄럼틀과 워터 슬라이드 문제에서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워터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내려올까? 약간 쑥스럽겠지만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요즘 날씨가 여러분 정말 덥죠? 그래서 범물리 여름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의 과학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총리, 초대 총리였죠. 리콴 유라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남겨요. 인류를 구원한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다. 근데 아마도 싱가포르가 굉장히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었다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 더운 날씨에 그런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을 이룬, 도움을 준 현대 문명의 장치가 어쩌면 에어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 처음 에어컨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윌리스 캐리어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농담을 들었어요. 만약 노벨상을 캐리어에게 준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줘야 될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캐리어에게 줄 노벨상은 노벨 평화상이랍니다. 아마 다들 여러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바깥에 있다가 시원한 장소에 들어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짜증도 사라지고 해서 사람들 사이의 평화, 분명히 에어컨이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물리학자로서 오늘 에어컨 작동 원리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열역학에 기반한 굉장히 큰 틀에서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에어컨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일반적인 원리로 에어컨을 설명하자면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열역학의 가장 중요한 두 법칙인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해하면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고의 틀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열은 온도가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달됩니다. 만약에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를 딱 붙여놓으면 온도가 높은 쪽은 온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낮은 쪽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전달됩니다. 그 거꾸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붙여놨는데 차가운 거는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뜨거운 것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는 위배돼서 항상 열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 이걸 이용하는 장치 중에 중요한 것이 열역학에서 열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 쪽과 낮은 온도 쪽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 쪽에서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낮은 온도 쪽으로 70이라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건 100이고 나간 건 70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70을 뺀 30이라는 이 양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열기관에서 외부로 전달됩니다. 보통 열기관은 이걸 역학적인 일의 형태로 이 외부로 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죠. 열기관은 높은 쪽에서 열 에너지를 갖고 오고 그 중에 일부를 낮은 쪽으로 보내면서 그 차이만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역학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이 열기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진 못했는데요. 한번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열기관의 아주 간단한 작동 예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을 보통 스털링 엔진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 스털링 엔진 제가 갖고 있는 걸 작동할 때는 아주 뜨거운 물을 담아놓은 컵 위에다가 이 스털링 엔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은 온도가 높죠. 그리고 스털링 엔진의 윗부분은 실온이라서 온도가 낮죠. 아까 열기관이 작동하는 원리 기억하시죠? 높은 쪽에서 열 에너지를 갖고 오고 그 중에 일부를 낮은 쪽으로 보내면서 그 차이만큼을 이용을 해서 역학적인 어떤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스털링 엔진은 아래쪽은 뜨거운 물, 위에는 공기 이렇게 놓으면 저절로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구현한 재밌는 장난감 장치입니다. 근데 보통은 뜨거운 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영상에서 이제 거꾸로 해본 거예요. 아래쪽은 보통의 공기, 거꾸로 위쪽은 제가 얼음을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은 뜨겁고 위쪽은 차가우니까 이 스털링 열기관이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연력학 법칙들, 특히 에너지 보존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용해서 열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는데요.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냉각기라고 부르는데요.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냉각기는 열기관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열기관을 거꾸로 작동시킨 것이 냉각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기관은 바깥쪽으로 역학적 일을 방출하잖아요. 근데 냉각기는 바깥에서 역학적 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30만큼의 역학적 일을 공급하면 저온 쪽에서 70의 열 에너지를 갖고 와서 고온 쪽으로 100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가능하죠. 들어온 건 저온 쪽에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온 70, 그리고 역학적 일로 외부에서 공급한 30, 더해서 100이어서 고온 쪽으로 100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지 않죠. 자, 이처럼 에어컨, 냉장고 같은 냉각기는 외부에서 역학적 일을 가지고 와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열을 거꾸로 이동시키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어컨과 냉장고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숫자로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양이 있어요. 이거를 COP라고 부르는데요. Coefficient of Performance의 뜻이어서 일종의 에어컨의 성능 계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능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냉각기는 외부에서 역학적 일을 30을 갖고 왔고 저온 쪽에서 70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두 숫자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저온 쪽에서 가지고 온 열 에너지 70을 외부에서 공급한 역학적 일 30으로 나누면 2보다 조금 큰 값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상의 예에서는 COP 값이 2점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COP가 클수록 외부에서 똑같은 일을 가지고 와도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저온 쪽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서 COP 값이 클수록 효율적인 냉장고, 더 효율적인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을 사용하시는데요.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정속으로 작동하는 그런 에어컨에 비하면 COP 값이 더 큽니다. 즉, 여러분이 에어컨을 구매하실 때는 COP를 계산해 보시고 COP가 큰 에어컨을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은 에어컨을 구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어컨이 작동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연력학의 관점에서 설명드린 건데요. 에어컨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에어컨 작동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름철에 집 앞 마당에 물을 뿌리면 잠깐 동안 시원해지잖아요. 물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 그게 사실 에어컨이 온도를 낮추는 원리와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마당에 물을 뿌리면 처음에 물은 액체 상태예요.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하면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게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 안에는 사실 물을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냉매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에어컨 혹은 냉장고 밖에서 어떤 물질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냉장고 혹은 에어컨 안에 어떤 파이프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 혹은 냉장고의 내부에서 액체 상태로 있던 냉매가 기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당에 물 뿌리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액체 냉매가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이 방법을 통해서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기체가 된 다음에 다시 계속 냉장고를 작동을 시키려면 또 액체로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냉장고 뒤에서는 압축기라고 부르고요. 에어컨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외기라고 부르는 곳에선 기체로 변한 냉매를 가지고 다시 전동기를 작동시켜서 압축을 해서 다시 액체로 만드는 것이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실외기가 바깥에 실외에 있어야 하는지도 너무 쉽게 이해하거든요. 앞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땐 열을 흡수해요. 그런데 실외기에서 일어나는 건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는 당연히 열이 외부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그 온도를 갖고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에어컨의 실외기는 말 그대로 실외에 있어야죠. 실외기가 방 안에 있다 그러면 에어컨을 작동시킨다고 해서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갈 리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컨과 냉장고는 마당에 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마당에 물 뿌리면 수증기가 막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다시 못 쓰잖아요. 그런데 냉장고와 에어컨은 이렇게 기체로 변한 그 냉매 물질이 도망가지 못하게 파이프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냉장고와 에어컨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마당에 물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거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인버터 방식 에어컨이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의 에어컨은 이거를 정속 방식으로 작동하는 에어컨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에어컨을 켜요. 그러면 이제 이 실외기에 있는 전동기가 작동하면서 냉매를 다시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처음 이 전동기가 작동할 때 굉장히 큰 전기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실내의 기온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과거의 에어컨은 실외기의 전동기를 그냥 꺼버립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다시 켜지잖아요. 그러면 꺼져 있던 전동기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게 돼요. 요즘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물론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은 교류 전원이에요. 근데 그걸 일단은 직류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회로라는 게 직류를 다시 인버터 거꾸로 교류로 만드는 전기 장치인데요. 이렇게 교류로 만들 때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은 내부에서 교류 전원의 주파수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전동기를 천천히 작동시킬 수도 있고 빨리 돌릴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인버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에어컨은 멈춰있던 전동기를 다시 작동시킬 때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인버터 방식에서는 실외기에 있는 전동기가 완전히 멈추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저속으로라도 작동하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이 전기 에너지만으로도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어컨 사용하시다 보면 제습 모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에어컨은 에어컨 자체가 제습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자, 에어컨은 실내에서 공기를 내부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내부의 파이프에는 액체 상태의 냉매가 흐르다가 기화되는 부분이 있죠. 이 과정에서 이 파이프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온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에어컨 내부에 있는 냉매가 흐르는 파이프에 방한 공기가 접촉하게 되는데 이 냉매가 흐르는 이 파이프의 온도가 낮으니까 그곳에선 공기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가 다시 파이프에 액화해서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그 물방울이 아래에 모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모인 물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에어컨을 일단 키면 대기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의 양이 끊임없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은 제습 모드를 작동하지 않더라도 항상 제습기로도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만드는 꿀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찾아봤는데 상당히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자, 여러분 보셨죠?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해요. 페트병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페트병 아래쪽까지 구멍을 뚫으시면 안 되고요. 윗부분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이 뚫린 페트병 안에 얼음 조각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페트병을 선풍기의 뒤쪽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선풍기는 뒤에 있는 공기가 날개를 통해서 앞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선풍기 뒤쪽에는 공기가 선풍기를 향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공기가 구멍 뚫리고 그 안에 얼음이 있는 페트병을 통과하면서 얼음과 만나서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렇게 온도가 내려간 공기가 선풍기가 회전하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라서 이 방식은 분명히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 장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온도가 낮아진 공기가 우리에게 바람으로 불어오게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걸 오래 하실 수는 없어요.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페트병 안에 있는 얼음이 녹을 거잖아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을 너무 아래까지 뚫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물이 셉니다.
근데 아랫부분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으시고 윗부분에 얼음을 가득 넣은 다음에 구멍을 뚫으면 이 방법으로는 당연히 더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선풍기로부터 맞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이 방법은 앞에서는 제가 에어컨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제습기로도 작동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식으로 구멍을 뚫은 페트병 안에 얼음을 넣은 일종의 에어컨 흉내낸 선풍기, 이 방식으로는 사실 대기 중에 습기를 없애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약간 시원해진 바람을 맞긴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자,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 같아요. 선풍기 날개는 끊임없이 도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에 많은 먼지가 붙지? 선풍기를 저희 집에서도 여름이 지난 다음엔 그 수납해서 치워놓거든요. 그때 선풍기를 분리해서 날개를 이렇게 보면 날개에 먼지가 꽤 많이 있는 걸 항상 봐요. 자,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에는 어떻게 해서 먼지가 쌓이게 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선풍기 날개는 대개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마 실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플라스틱 빗을 막 헝겊에다가 막 접촉시킨 다음에 머리 위에다가 대면 머리카락이 쭈삣 빛을 향해서 끌려오는 걸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정전기라는 거죠. 선풍기 날개가 플라스틱이어서 주변의 공기와의 끊임없는 마찰을 통해서 정전기가 이 선풍기 날개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딸려오는 곳에서 알 수 있듯이 정전기를 갖고 있는 플라스틱은 그 주변에 있는 먼지를 전기적인 인력으로 잡아당기게 되죠. 첫 번째는 선풍기 날개가 회전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붙는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흥미롭긴 한데요.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 바로 바깥의 공기는 선풍기 날개와 함께 움직여서 선풍기 날개의 입장에서는 정지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해요. 제가 알기로 거의 시속 160k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근데 지구가 돌아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지구가 돌면 우리 얼굴에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안 불어오잖아요. 이 우리 주변의 공기는 지면과 함께 회전해서 사실은 지면에 대한 주변 공기의 상대 속도는 거의 0에 가까워요. 마찬가지예요. 선풍기 날개가 돌아도 선풍기 날개 바로 바깥의 공기는 선풍기 날개와 함께 움직여서 선풍기 날개의 입장에선 상대 속도가 0에 가깝습니다. 머물러 있는 거죠, 거의 공기가. 그래서 먼지가 선풍기 날개에 흡착할 수 있죠. 사실 이 지구 자전도 아니어도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깊은 강이 있는데요. 거기에 강물이 빠르게 흘러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강물의 수면에 있는 부분의 물은 빨리 흘러도 바닥 부분은 사실 강물이 빠르게 흐르지 못합니다. 강물이 흐르면서 강 바닥 사이에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래는 물의 흐름이 느리고 수면 가까이는 물의 흐름이 빨라요.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붙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정전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먼지 입자를 흡착시킨다. 또 선풍기 날개 바로 바깥의 공기는 선풍기와 함께 움직여서 상대적으로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붙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이제 수영장에 가면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물이 막 흐르면서 거기 위에서 가만히 떠나면 굉장히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는 바로 그건데요. 이걸 해보면 너무 신기하게도 어른이 아이보다 더 빨리 내려가요. 사실 이건 우리가 자주 이 워터 슬라이드에서 경험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게 사실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게 왜 신기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워터 슬라이드도 필요 없고요. 어떤 빗면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빗면이 있으면 이 위에 올라가 있는 물체에는 힘이 두 개가 작용해요. 하나는 중력입니다. 중력은 물체를 아래로 밀결어 내려오게 해요. 두 번째는 마찰력이에요.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건 알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해요. 그리고 F는 MA를 생각하면 중력은 F쪽이에요. mg입니다. 그리고 MA는 오른쪽에 있어서 M이 양변에 있어서 서로 지워져 버려요. 떨어지는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속도가 늘어나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요.
무겁건 가볍건 중력장 안에서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마찰력도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요. 그래서 중력과 마찰력이 둘 모두 다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것 때문에 무겁든 가볍든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는 속도가 무겁다고 해서 빨라질 이유가 없다 라는 게 물리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워터 슬라이드도 그렇고 놀이터의 미끄럼틀도 그렇고 어른이 아이보다 더 빨리 바닥에 닿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돼야 하느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보다도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가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교과서 물리학에 따르면 무거운 어른이든 가벼운 아이든 바닥에 닿을 때까지 똑같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일본의 한 연구자가 이걸 갖고 여러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보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실험하냐면 워터 슬라이드는 아니었고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위에다가 박스를 둬요. 근데 그 박스 안엔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페트병을 여러 개를 넣으면 박스 전체가 무겁고, 그죠? 페트병을 조금밖에 안 넣으면 박스 전체 질량이 가벼워지잖아요. 이렇게 질량을 조절하면서 박스를 계속 미끄럼틀을 통해서 아래로 미끄러지게 해본 겁니다. 그 결과가 흥미로워요. 물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어떤 속도에 도달한 다음엔 더 빨라지진 않거든요. 이걸 물리학에서는 종단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 연구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정말로 무거울수록 종단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결국 맞습니다. 어른이 아이보다 미끄럼틀도 그렇고 워터 슬라이드도 그렇고 더 빨리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 교과서에서 마찰력은 질량에 비례하지 속도에는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미끄럼틀과 워터 슬라이드 문제에서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워터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내려올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쑥스럽겠지만 비키니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남성분이라면 아주 작고 딱 몸에 붙는 가능한 작은 수영복을 입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수영복을 이루는 그 재질과 워터 슬라이드 사이의 접촉 면적을 줄여서 마찰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령은 너무 당연하긴 한데요. 미끄러질 때 내려올 때 상체를 이렇게 숙여서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을 늘리면 공기의 저항력이 커져서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몸을 똑바로 펴서 나아가는 방향에 몸을 일직선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손도 옆으로 하는 것보단 가지런히 몸에 붙이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엔 워터 슬라이드와 몸의 접촉 면적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떤 자세로 타면 유리하냐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딱 누우신 다음에 발 뒤꿈치와 어깨 부분은 워터 슬라이드에 대고 엉덩이 부분은 드세요. 그러면 발목과 어깨만 닿잖아요. 접촉 면적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일부 속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말씀드린 여름철 물리학 꿀팁입니다.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더 오랫동안 차갑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얼음을 음료수 아래가 아니라 위에 두십시오.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얼음 주변에서 공기가 차가워진 다음에 차가워진 공기는 뜨거운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냉기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얼음을 위에 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스박스 안에 은박 돗자리를 모든 면으로 감싸세요. 내부를, 바깥이 아니라 내부를. 그거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는 바깥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이게 흑체 복사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은박지는 말 그대로 은박이에요. 사실 은을 쓰진 않아요. 어쨌든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금속을 얇은 층을 만들어서 그거로 감싼 것이 은박이잖아요. 은박 돗자리를 깔면은 내부에서 만들어진 열이 바깥으로, 아이스박스 바깥으로 방출 안 되고 그 안에서 계속 반사하면서 머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외부로 방출되는 전자기파 복사를 낮출 수 있어서 은박 돗자리로 음료수와 얼음을 통째로 감싸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전자기 복사로 인한 열의 방출을 막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대류를 막아서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불이 없을 때, 그런데 너무 춥다. 그러면 신문지 한 장이라도 덮고 주무시면 그래도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는
아주 좋은 열의 부도체예요. 공기는 열을 잘 전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문지를 덮지 않으면 몸 주변의 공기가 체온 때문에 높아진 다음에는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신문지를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문지와 몸 사이에 있는 공기가 체온으로 인해서 온도가 오른 다음에 이 공기가 바깥으로 도망가는 대류를 신문지가 막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이 아이스박스 내부를 공기를 많이 함유하면서 공기의 대류를 막을 수 있는 물질로 아이스박스를 채우면은 당연히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신문지를 꾸깃꾸깃 하셔야 돼요. 얇게 펼치는 것보다 신문지를 구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문지 사이가 함유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을 늘려서 열의 전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문지를 뭉쳐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타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기를 함유하는 그런 수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올로 감싸도 되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낮은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얼음하고 소금을 함께 넣는 거예요. 사실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온도가 낮아질까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그 물리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겨울에 길이 얼면 우리가 제설제를 뿌리잖아요. 근데 제설제가 별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는 소금을 뿌려도 돼요. 소금을 뿌리면 왜 제설제로 작동할까요?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얼음의 어는 점이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보통은 지금 기온이 영하 10도라고 해보세요. 그럼 얼음은 안 녹죠. 그런데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얼음의 녹는 점이 내려가서 영하 20도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기온은 영하 10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하 20도보다 현재 온도가 높으니까 얼음이 녹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그 과정에서 열이 바깥으로 방출될까요? 아니면 바깥에 있는 열을 빼앗을까요?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이걸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셔도 돼요. 얼음은 주변 온도가 높으면 가만히 두면 녹죠. 얼음이 녹는 과정에선 고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이에요.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 우리가 온도를 올려야 고체가 액체로 되잖아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그 과정에선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야 얼음이 녹는다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얼음이 녹아서 액체로 되는 과정에선 외부에서 열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얼음 주변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 가능하죠. 만약에 얼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이 있는데 물에 용해되기 시작하겠죠.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열을 빼앗는 과정이 됩니다. 이거를 흡열 과정이라고 불러요. 즉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이 외부의 열을 뺏는 것도 흡열 과정이고요. 물에 소금이 녹는 것도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뺏는 흡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두 가지 흡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융해열과 용해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융해열은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바깥 부분에 주변의 에너지를 뺏는 거고요. 용해열은 물에 소금이 녹으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뺏는 이 두 과정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아이스박스 내부가 더 온도가 낮게 유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조용한 펜션 같은 데를 제가 선호해요. 특히 수영장 있는 산속 펜션에 가는 게 제가 보통 피서철 때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고요. 방금 세수를 했어도 세수를 또 하세요. 그 다음엔 얼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선풍기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제 피부 표면에 있는 물이 기체로 변하면서 그 과정도 흡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피부의 온도를 많이 낮춰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름철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죠? 여러분 올 여름 이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